하린 씨, 우리 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아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 아이 둘의 손을 붙잡은 채 하루를 견디던 삶에서 그 질문은 너무 멀리 떨어진 세계의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던 사람은 한때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이끌던 여자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할인에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정말 우연인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던 한 여자의 인생은 이 질문 하나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슬픔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있었지만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몇 마디 건네고는 발걸음을 돌렸죠. 하리는 그 모습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액자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회사 홍보 자료에 쓰였던 사진이었습니다. 집에서 찍은 사진도 가족끼리 웃던 사진도 많았는데 이 사진이 선택된 이유를 하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선택한 사람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준비했고 하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사고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 빗길에서 중심을 잃고, 현장에서 구조됐으나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 설명은 매끈했어요. 틈이 없었습니다. 질문이 들어갈 여지도 없었죠. 하리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왔습니다. 임원이라고 소개한 사람도 팀장이라고 손을 내민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할인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영정사진 위 혹은 조화 사이로 흘렀어요. 인사는 짧았고 위로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 말씀드립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감정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문을 마친 뒤 밖으로 나가 서류를 꺼내 들고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보다 일정이 먼저 움직이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할인의 옆에는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10살 난 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8살 아들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왜 액자 속에만 있는지, 왜 집에 돌아오지 않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곁에 붙어 있을 뿐이었죠. 하리는 아이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커졌어요. 남편이 떠났다는 슬픔보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이상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회사 쪽에서 온 사람이 할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보험 처리 안내, 유족 지원 절차,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보상 항목들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어요. 설명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그 친절함 속에서 어떤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남편 휴대폰은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준비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고 당시 유실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장 수습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됐고요. 분실 처리 예정입니다. 블랙박스는요?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서 복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 쪽에서도 확인했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설명은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리는 그 말들이 서로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남은 건 사고라는 결론뿐이었어요. 그럼 남편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는 아세요? 업무 관련 외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목적지는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파악 중? 그 말은 아직 모른다는 뜻인지 말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돌아올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사흘째 장례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발인은 조용히 진행됐어요. 사람들은 예의를 갖췄지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영구차가 떠나고 할인과 아이들만 남았을 때 비로소 조금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마저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문옥자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슬픔보다는 정리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지. 애들도 있고.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할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지만 그 손길에는 위로보다 다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해 줄 것들 많을 거야. 그쪽 사람들 말 잘 듣고 서류 같은 거 꼼꼼히 챙겨. 네. 혼자 감당 안 되면 말하고 내가 옆에서 챙겨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말이었지만 하리는 그 말이 오히려 부담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곧 돌아섰고 시누이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차가웠고 아들의 손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하리는 두 손을 꽉 쥐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것 같았지만 그보다 먼저 머릿속을 채운 건 질문이었어요. 왜 남편의 휴대폰은 없는 걸까? 왜 블랙박스는 복구되지 않은 걸까? 왜 회사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걸까? 왜 모든 게 이렇게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까? 하리는 그 질문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말로 만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할인의 뒤로 회사 사람들은 여전히 전화기를 들고 무언가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정리, 마무리, 확인, 완료. 그 단어들은 할인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할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장례식장 건물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할인의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액자 속 웃음이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과 놀던 모습, 퇴근 후 피곤해하던 모습, 마지막으로 나갈 때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할인의 눈앞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확신했습니다. 이 죽음은 정리라는 단어로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시태그 챕터 2. 이 사회는 연속성을 선택했다. 장례를 치른 지 나흘째 되던 날 할인은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여자 회장 장서윤이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 속 앵커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장서윤 회장이 지난 주말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과 회사 측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리는 리모컨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장서윤. 남편이 가끔 집에서 언급했던 이름이었어요. 회사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이자 남편이 존경한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할인에게 묘한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다음 날 회사는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공동 창업자인 강도연이 임시대표 체제로 회사를 이끌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문은 짧고 명확했어요. 회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도연 대표 체제를 승인했습니다. 연속성, 안정성, 만장일치. 단어들은 매끄럽게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그 말들이 너무 빠르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마치 이미 준비된 수순을 밟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옥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사가 난리도 아니라며, 회장이 실종되고 도윤이까지 그렇게 됐으니. 할인은 차를 내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뉴스로 봤어요. 그래도 강도연 대표가 있어서 다행이지. 그 사람 아니면 회사 돌아갈 사람이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그 안도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회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인지. 어머님, 혹시 남편이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잘 모르지. 회사 일이야 원래 복잡한 거 아니겠어. 도윤이도 말 안 했고,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럴 때는 괜히 깊이 파고들지 마. 알아봐야 내가 편할 것도 없어. 시어머니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할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어봐도 돌아올 대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시누이 한미라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왔고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뭔데요? 보험이랑 재산 관련 서류. 엄마가 챙기라고 했어. 빨리 처리해야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 한미라는 서류를 하나씩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부동산 명의 정리, 회사 측 보상금 수령 방법. 설명은 꼼꼼했지만 할인은 그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들어요. 응. 이거 미루면 안 돼. 회사 쪽에서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할 거고. 한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재촉하는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할인은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보험 약관, 회사 규정, 유족 지원 항목. 글자들은 빼곡했지만 의미는 쉽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 표시가 돼 있었고 서명란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아무도 할인에게 진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뉴스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는 강도연이 나와 있었어요.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기자들 앞에서 침착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장서윤 회장님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회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표정은 신뢰를 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하리는 그의 말 속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복귀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걱정보다 확신이 보였어요. 마치 장서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오후에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류는 정리했어. 아직이요. 빨리 해. 회사 쪽에서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미루면 곤란해져.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 회사도 입장이 있잖아. 도윤이 일로 시끄러워지면 안 좋아.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다는 얘기야. 시어머니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더 파고들지 말고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리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딸은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고 아들은 하린의 무릎에 안겨 울먹였어요. 엄마, 애들이 물어봐. 아빠 어디 갔냐고. 하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하지만 하린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무슨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사고라는 단어와 너무 빠르게 정리되는 절차뿐이었어요. 그날 밤 하리는 남편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서랍 안에는 시계와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분실 처리됐다고 했지만 하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리는 서랍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무엇을 하려 했는지, 왜 장서윤 회장이 사라진 뒤 강도연이 그렇게 빠르게 자리를 잡았는지, 왜 아무도 하린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지. 질문들은 점점 쌓여갔지만 대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고요했지만 하린의 마음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혼란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자신의 발밑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우편물은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린은 현관문을 열고 우체통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법원 로고가 찍힌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하린은 봉투를 뜯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소장, 피고 서하린. 원고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어요. 부동산 명의 분쟁, 대여금, 반환 청구, 회사 자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단어들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하리는 서류를 몇 번이나 읽었지만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소송인지, 무엇을 반환하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은 짧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한 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이 회사 명의로 일부 등재돼 있었나 봅니다. 대출 보증 관계도 얽혀 있고요. 소송 자체는 형식적일 수 있지만 가압류가 진행되면 당장 재산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대응 서면을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압류요? 네. 이미 신청이 들어간 상태면 법원에서 빠르면 며칠 안에 결정할 겁니다. 하리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칠 안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틀 뒤 법원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가압류 결정. 부동산과 예금 계좌가 모두 묶였어요. 하리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계좌는 이미 동결된 상태였고 출금은 불가능했습니다.
남은 현금은 집안에 있던 비상금 전부였어요. 하리는 서랍을 열어 돈을 세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문옥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하린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송 얘기 들었어. 어머님도 아셨어요. 회사에서 연락 왔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다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목소리 낮춰. 애들 들어. 어머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지. 도윤이가 회사 일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나 봐. 이제 와서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시어머니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위로는 없었고 현실만 남았어요. 하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지. 법원에서 결정 났으면 집은 더 이상 내 거 아니야. 나가라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빠를수록 좋아. 괜히 버티다가 더 복잡해지면 곤란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임시로 있을 곳 알아봤어. 여기 가봐. 여기가 어딘데요? 폐업한 모텔이야. 한동안 쓸 수 있을 거야. 조건 따질 처지는 아니잖아. 하리는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주소는 외곽 지역이었어요. 하리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정했는지 알아. 당장 갈 곳도 없는 주제에 이것저것 따지지 마.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나간 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리는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딸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애들아. 하린이 불렀습니다.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잠깐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어디로요? 딸이 물었습니다. 하린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었어요. 조금 작은 곳인데 잠깐만 있을 거야. 학교는요? 학교는 다닐 수 있어. 걱정 마. 아들이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여기 올 수 있어요. 하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하린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이틀 동안 하린은 짐을 쌌습니다. 큰 짐은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가지와 아이들 학용품, 최소한의 생필품만 골랐습니다. 가구는 그대로 두고 사진첩만 챙겼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들. 그것만은 놓고 갈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딸은 자기 방을 한참 동안 둘러봤고 아들은 장난감을 하나씩 만지작거렸어요.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마지막 날 밤 하리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주방, 아이들 방, 부부가 쓰던 침실, 모든 공간에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아이들이 뛰어놀던 소리들. 이제 그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차 트렁크에 가까스로 실었어요. 출발하기 전 하리는 한 번 더 집을 돌아봤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하린의 집이 아니었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주변은 한적해졌어요. 하리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하며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압류됐고 계좌는 동결됐고 남은 돈은 손에 쥔 현금뿐이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친구도 의지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하리는 혼자였어요.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하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남편의 죽음, 장서윤 회장의 실종, 갑작스러운 소송, 빠르게 진행된 압류. 모든 일이 너무 정확하게, 너무 빠르게 할인을 몰아세웠어요. 누군가 의도한 것처럼. 그리고 할인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향하는 그곳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누군가 준비해 놓은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퇴색했고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어요. 모텔이라는 글자는 희미하게 읽혔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는 네온 사인은 오래전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주변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리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마다 커튼이 닫혀 있었고 일부는 커튼조차 없이 비어 있었어요. 폐업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저 문옥자 어머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람인데요. 아, 그쪽이요. 지금 거기 도착했어요. 네. 2층 203호. 문 열려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직접 오셔서? 바빠서요. 각서는 우편함에 넣어뒀으니까 작성해서 같은 곳에 넣어두면 됩니다. 돈은 계좌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하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리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딸은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봤고 아들은 하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여기에요. 응. 잠깐만 있을 거야.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린은 아들을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딸도 뒤따라 내렸어요. 세 식구는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203호 문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와 습기가 섞인 냄새였어요. 하리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더블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낡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화장실은 있었지만 타일은 금이 가 있었고 수도꼭지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우편함에는 각서가 들어 있었어요. 임시 사용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기간도 명확하지 않았고 환불 조항도 없었어요. 하리는 펜을 들고 서명란을 바라봤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하리는 이름을 적고 각서를 우편함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하리는 아이들과 함께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과 우유가 전부였어요.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하리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엄마, 여기서 오래 있어야 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하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금방 나갈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가 알아볼게.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갈 곳이 없다는 걸,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걸, 이곳이 당분간 유일한 거처라는 걸. 아이들이 잠든 뒤 하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리는 이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정했는지 알아.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은혜를 강요하는 말투였어요. 할인이 선택할 여지를 주지 않고 이미 정해진 길로 몰아넣는 방식이었습니다. 할인은 각서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계약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고 소유주 정보도 불분명했어요. 단지 임시 사용이라는 말만 반복됐을 뿐이었습니다. 할인은 각서를 접으며 이곳이 안전한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혼자 방에 남았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고 벽지는 여전히 벗겨져 있었어요. 화장실 물은 가끔 갈색으로 나왔고 전등은 깜빡거렸습니다. 할인은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방들을 확인했어요. 모든 문은 닫혀 있었고 어떤 방에서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층에는 빈 카운터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관리인도 청소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인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걸어봤지만 가까운 곳에 상점도 식당도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었어요. 폐업한 건물이 그대로 방치된 공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적막함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할인은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고 건물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소리는 자연스러웠지만 할인은 그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할인은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창문도 닫고 커튼도 쳤어요. 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보호받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할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곳에 온 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할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집을 잃고 이제 폐업한 모텔방 한 칸에 아이들과 숨어있는 신세였어요. 이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너무 정확하게 진행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귓가에는 건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바람 소리일 수도, 배관 소리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인은 그 소리가 단순한 소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건물 어딘가에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 너머에 있다는 것을. 소리는 첫날 밤부터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애써 무시했어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배관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바람 때문에 어디선가 뭔가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이불을 덮고 할인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선명했어요. 둔탁한 울림이었습니다. 하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규칙이 있었습니다. 몇 번 울리다가 멈추고 다시 시작되고 배관 소리치곤 너무 일정했어요. 하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귀를 대봤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아래에서 왔어요. 셋째 날 밤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이 소리가 뭔지, 어디서 나는 건지. 만약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밤중에 혼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하리는 아이들이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은 오히려 그림자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리는 손전등을 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리는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그냥 모르는 척해야 하나? 하지만 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계단을 발견했을 때 하리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층 구석 로비 뒤편에 숨겨진 것처럼 있는 좁은 계단이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손전등 불빛이 계단을 비췄지만 아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만 있었어요. 하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내려가지 말자. 위로 올라가자. 아이들한테 돌아가자.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내디뎠어요.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벽은 축축했고 손을 짚으면 물기가 묻어날 것 같았어요. 하리는 벽을 짚지 않고 손전등만 의지한 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하리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반쯤 내려왔을 때 하리는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돌아가야 해. 지금 돌아가야 해. 하지만 그때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어요. 리듬이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리는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자 지하실이 나타났어요. 좁은 복도였고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문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문 손잡이를 비췄습니다. 하리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어요. 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문 너머에 뭔가 있다면 그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건물에, 이 공간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하리는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위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 만약 이 문 너머에 위험이 있다면 하리는 알아야 했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리는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하리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하리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안쪽 구석에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고 한 명은 그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벽에 기댄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아야 해. 도망가야 해.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자였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도와달라고. 이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하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하리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위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 만약 이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라면 하리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모른 척하면 나중에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었어요.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저는 장서윤이에요. 하리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장서윤. 실종됐다는 회장. 뉴스에서 봤던 사람. 하리는 손전등을 다시 들어 그 여자의 얼굴을 비췄어요. 수척하고 지쳐 있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장서윤 회장님이요. 네. 그리고 이쪽은 제 남편 윤태석이에요. 장서윤이 옆에 앉아 있는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하리는 그쪽을 봤어요.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수척해 보였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기 왜 갇혀 있어요? 한 달 넘게. 하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히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당신들을... 장서윤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기 두려운 듯 보였어요. 하리는 기다렸습니다. 강도연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광그룹 회장? 맞아요. 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장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셋이 공동 창업자였어요. 저랑 태석 씨, 그리고 강도연. 처음엔 잘 맞았어요. 역할도 명확했고 서로 존중했죠. 장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억을 꺼내는 게 고통스러운 듯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강도연이 달라졌어요. 회의 때 제 의견을 묵살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계약을 제 모르게 진행했어요. 태석 씨한테도 재무 자료를 숨기고 뭔가 낌새가 이상했어요. 하리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회사를 독차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이 사진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저희 지분을 희석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죠. 제가 그걸 알아차렸을 때 장서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려는 듯 했어요. 그때부터 우릴 없애려고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랑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았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니 여기였어요. 경찰은 신고도 안 됐을 거예요. 아니, 됐어도 실종으로 처리됐겠죠. 강도연이 그렇게 만들었을 테니까. 하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여기서 굶겨 죽이려는 것 같아요. 가끔 물이랑 빵 조각을 주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남편은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 약도 없고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하리는 윤태석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끔 입술이 움직였어요. 의식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장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사고라고 했는데 그 뒤로 집도 압류되고 갈 곳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여기를 알아봐 줬어요. 남편분 이름이 뭐예요? 김도윤이요. 장서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할인을 똑바로 봤어요.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도윤 씨, 알아요.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핵심 실무자였죠. 할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사고로 죽었다고요. 네. 장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확신에 차서 사고가 아니에요. 할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도윤 씨가 우릴 찾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사라진 걸 이상하게 여기고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경찰서도 찾아가고 강도연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래서 장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알았어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됐는지. 할인 씨, 장서윤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떨렸어요.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도연이 당신을 여기 보낸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요? 장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발견되면 당신한테 누명을 씌우려고요. 당신이 우릴 감금했다고. 그러면 강도연은 깨끗해지는 거죠. 할인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갑작스러운 소송, 빠른 압류, 시어머니가 알아봐준 이곳. 할인을 여기로 몰아넣은 모든 과정이 계획된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우리 모두. 할인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아직은 조용히 있어야 해요. 강도연이 가끔 내려와요. 확인하러. 들키면 안 돼요. 할인은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당장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했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물이랑 음식 가져올게요. 할인이 문 쪽으로 걸어가자 장서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인 씨. 할인은 돌아봤어요. 장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꼭 다시 와주세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넘게 갇혀있던 사람의 희망을 잃어가던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우린 당신밖에 없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꼭 올게요. 약속해요. 할인은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아이들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외면하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시는 자신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이제 할인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이고 가방을 챙겨주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걸 보고 나서야 할인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어젯밤 본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지하실엔 두 사람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한 달 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남편은 그들을 구하려다 죽었어요. 할인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음식을 꺼냈어요. 빵, 우유, 삶은 계란, 생수. 많지 않았지만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겼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누가 볼까봐, 누가 알까봐 두려웠어요. 정오가 지나 하리는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낮이었지만 지하실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문을 열자 장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태석도 깨어 있었어요. 어젯밤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가져왔어요. 할인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장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물 먼저 드세요. 장서윤은 생수병을 열어 윤태석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윤태석은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목말랐을까?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회장님, 하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장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도윤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알아낸 건지 아세요? 장서윤은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삼킨 뒤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도윤 씨가 회사 내부 자료를 뒤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실종된 뒤 회사에선 모두 조용히 있었는데 도윤 씨만 계속 물어봤대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강도연이 직접 말했어요. 여기 내려와서. 하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강도연이 여기 내려왔다고. 이 지하실에 감금된 사람들 앞에 강도연이 뭐라고 했어요? 장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듯 보였어요. 도윤 씨가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곤란했다고 했어요.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저희 실종 신고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리.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시어머니가 말했던 회사 사람들이 반복했던 그 단어. 사람을 죽이고도 정리라고 말하는 사람. 도윤 씨는 어떻게 차 사고로 위장했대요. 강도연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하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참았어요. 깨끗하게. 남편의 죽음이 깨끗하게 처리됐다고. 휴대폰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모든 게 너무 매끈하게 정리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하리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나기 한 달 전쯤부터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밤에 서재에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잦았습니다. 할인이 물어보면 그저 회사 일이라고만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남편은 혼자 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회장님들을 찾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할인에게 말하지 않았던 건 걱정시키기 싫어서였을 거예요. 아니면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할인 씨. 윤태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도윤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인은 윤태석을 봤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강도연이 말해줬어요. 도윤 씨가 마지막까지 증거를 찾으려 했다고. 회사 서버에 접근하려 했고 외부 언론에도 연락하려 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둘 수 없었다고. 하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거대한 벽에 맞서고 있었던 거였어요. 돈도 권력도 연줄도 없이 그저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강도연은 어떤 사람이에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장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요. 예의 바르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해 보이죠. 하지만 속은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에겐 그것도 그냥 정리일 뿐이에요. 하리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사람을 정리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회사를 이끌고 있고 언론에선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자주 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요. 확인하러.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무도 찾지 않았는지. 하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럼 곧 또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봤으면 들키면 안 돼요. 당신도 위험해져요. 장서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들키는 순간 할인도 같은 운명이 될 거라는 걸. 신고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증거가 없어요. 강도연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오히려 당신한테 누명을 씌울 거예요. 이 건물 계약자가 누구예요? 하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약자, 각서에 서명한 사람, 할인이었습니다. 저예요. 그럼 경찰이 오면 당신이 우릴 감금한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강도연은 그렇게 만들 거예요. 하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소송도, 압류도, 이 건물도. 할인을 여기로 몰아넣고 나중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강도연이 직접 여기 왔다는 증거. 그가 우릴 감금했다는 증거. 어떻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회는 올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해요. 우리 모두.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은 이렇게 물이랑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강도연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하리는 일어섰습니다. 더 머물면 위험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장서윤이 말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하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옳은 일을 하려다 죽었어요. 하린도 똑같은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외면하고 살 수도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린은 다시는 자신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였어요. 남편의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고 남편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하린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강도현이라는 사람, 그는 곧 여기 올 거였습니다. 확인하러. 그리고 하린을 볼지도 몰랐어요. 하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렵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하린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린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라는 것을, 강도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그리고 그와 마주하는 순간 하린이 얼마나 철저히 연기해야 하는지를. 노크 소리는 오후 2시쯤 들렸습니다. 하린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이 건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리인도 다른 세입자도.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린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봤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차분한 표정. 하린은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강도현이었습니다. 하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지하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하린은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어요.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했어요. 계세요. 서아린 씨.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중했어요. 하지만 할인의 등골은 서늘했습니다. 이 사람이 할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할인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어요.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은 척. 그저 낯선 방문객을 맞는 사람처럼. 네. 안녕하세요. 강도연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세광그룹 대표이사. 깔끔한 글씨로 인쇄된 명함이었어요. 할인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할인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강도연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침대, 테이블, 작은 옷장, 화장실 문.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살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여기가 좀 불편하시죠?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테이블 옆 의자에 앉으며 웃었어요. 친근한 미소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문옥자 어머님께서 부탁하셔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급하신 것 같아서 일단 여기라도 쓰실 수 있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시어머니도 이 계획에 들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건물이 회사 쪽 관리 자산이거든요. 원래는 매각 예정이었는데 어머님께서 급하게 부탁하셔서 잠깐 쓰실 수 있게 한 거예요. 말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이 건물은 강도연 것이라는 말. 할인은 여기 있는 동안 그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말.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가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했잖아요. 유족분들께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도윤 씨. 강도연은 남편의 이름을 편하게 불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자신이 남편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할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웃어야 했어요. 고마워해야 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았다는 게 위로가 돼요. 도윤 씨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다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달랐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들. 그가 아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겠네요.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할인은 그 안에 숨은 의미를 느꼈어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언제든 아이들에게 손을 뻗칠 수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제가 잘 돌볼게요. 그럼 됐네요. 강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창문, 침대 밑, 화장실 쪽.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할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챘을까? 혹시 지하실을 알까? 여기가 좀 외진 곳이라 불편하실 텐데 당분간은 참으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급한 대로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말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알았어요.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불편하다고 말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뜻. 그러면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뜻. 그건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조용하고 아이들도 적응했어요. 다행이네요. 강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인이 원하는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명함에 번호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할인은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강도연은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할인을 봤어요. 참, 할인 씨. 네. 여기 다른 사람 없죠? 혹시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들으셨어요? 할인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그가 알고 있었어요. 지하실 소리를. 아니면 확인하려는 걸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아니요. 조용해요. 오래된 건물이라 가끔 삐걱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그 정도예요. 그렇군요. 혹시 이상한 게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오래된 건물이라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강도연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할인은 문을 닫고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곧 멀어졌습니다. 할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강도현. 그 사람을 직접 봤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가면이었습니다. 할인은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 눈 뒤에 숨은 차가움을, 계산된 친절 뒤에 감춰진 위협을. 장서윤과 윤태석이 말한 게 맞았습니다. 강도연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사람을 옭아매는 사람이었어요. 선택권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길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 친절하게 웃으며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사람. 할인은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강도연의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다시 올 거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확인하러, 감시하러. 할인은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강도연은 할인이 여기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언제든 압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할인도 알게 됐어요. 강도연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할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제 할인은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유족인 척. 강도연이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그리고 할인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하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할인은 아이들을 재운 뒤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손에는 물과 간단한 음식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것만 전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장서윤과 윤태석이 할인을 봤어요. 할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던 걸까요? 장서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강도연이 왔어요. 오늘 오후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태석이 벽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뭐라고 했어요? 건물이 회사 자산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부탁해서 제가 쓸 수 있게 해줬다고 친절하게 말했지만. 할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장서윤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들켰어요. 아니요. 그냥 확인하러 온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잘 있는지, 아이들은 어떤지, 아이들까지. 장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름까지는 몰라도 제게 아이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강도연이 할인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건 이제 감시가 시작됐다는 뜻이었어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요? 강도연을 잡아야 해요. 현장에서 그가 여기 있다는 증거와 함께 윤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실패하면 우리 모두 알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끝이에요. 강도연은 언젠가 우릴 정리할 거예요. 아이들도 위험해질 거고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을 직접 본 뒤 할인은 달라졌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강한 게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어요. 장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어요? 강도연을 다시 여기로 오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순간을 경찰에 잡히게 해야 하고요. 어떻게 오게 만들죠? 할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따져봤어요. 제가 연락할게요. 불편한 게 있다고. 그럼 올 거예요. 확인하러. 그냥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올 거예요. 저를 통제해야 하니까. 제가 이상하게 움직이는지 눈치챈 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거예요.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경찰은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죠? 증거가 필요해요. 강도연이 여기 온다는 걸 경찰이 믿을 만한 증거. 장서윤이 말했습니다. 제 실종 신고는 이미 돼 있어요. 경찰에 제가 여기 있다는 제보를 하면 확인하러 올 거예요. 하지만 타이밍이 맞아야 해요. 강도연이 여기 있을 때 경찰이 와야 해요.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타이밍.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너무 빨리 오면 강도연이 도망갈 수 있었고, 너무 늦으면 강도연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도연한테 연락할 시간을 정할게요. 그리고 그 시간 30분 전에 경찰에 제보하는 거예요. 제보 내용은 장서윤 회장님이 이 건물에 갇혀 있다는 것. 그럼 경찰이 확인하러 올 거고 그 시간에 강도연도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윤태석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변수가 많아요. 강도연이 늦게 올 수도 있고 경찰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나가면 강도연은 모든 걸 할인 씨 탓으로 돌릴 거예요. 계약서도 할인 씨 이름이고 건물도 할인 씨가 쓰고 있으니까. 장서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인은 이미 함정 속에 있었어요. 빠져나가려면 강도연을 함께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죠? 할인이 물었습니다. 장서윤이 대답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해요. 강도연이 여기 왔다는 증거. 지문이든 목소리든. 녹음이요. 네. 강도연이 오면 대화를 녹음해야 해요. 그가 우릴 감금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을 녹음할 수 있으면 좋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할인도 알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증거를 남기지 않을 거였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 사람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할인이 강도연에게 연락할 날짜와 시간, 경찰에 제보할 타이밍, 할인이 강도연과 대화하는 동안 녹음할 방법, 장서윤과 윤태석이 숨어 있을 위치,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장서윤이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날은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게 할게요. 방과 후 수업 신청하면 돼요.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할인 씨한테 위험이 생기면 그럴 일 없을 거예요. 할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강도연이 먼저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누가 돌볼까? 할인 씨.
장서윤이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린 함께 할 거예요. 끝까지. 윤태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결의도 있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할인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엄마였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웃으며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숙제를 도와줬어요.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어요. 아이들이 잠들면 지하실로 내려가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강도연에게 보낼 문자 내용을 고쳤고 경찰에 제보할 내용을 정리했어요. 녹음 장비를 확인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대안도 준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강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심스럽게 의심받지 않도록. 회장님, 건물에 물이 잘 안 나와요.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제가 내일 오후에 들르겠습니다. 할인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내일 결정됩니다. 그날 밤 할인은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실패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성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평생 위험 속에 살게 될 거였어요. 강도연은 언제든 아이들을 위협의 도구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할인은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들은 잠꼬대를 했어요. 할인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였습니다. 남편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할인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 오후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계획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질지 그 모든 순간을 할인이 혼자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아침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학교 갈 준비를 도왔어요.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방과 후 수업 있지? 네, 엄마. 딸이 대답했습니다. 할인은 아이들의 가방을 챙기며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선생님이 6시까지 봐주신대. 엄마가 그때 데리러 갈게. 알았어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이들이 교문으로 들어가는 걸 끝까지 지켜봤어요. 딸이 돌아서며 손을 흔들었고 할인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모텔로 돌아와 할인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실행하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후 2시. 강도연이 올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할인은 방 안을 오가며 시계를 봤어요. 1시. 1시 30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후 2시 조금 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봤어요. 강도연의 차였습니다. 할인은 재빨리 지하실로 내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준비하세요. 곧 내려올 거예요. 알겠어요. 장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인 씨. 강도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한번 와본 곳이라 경계가 풀린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물이 안 나온다고요. 네, 어제부터 갑자기 수압이 약해져서요. 그런데 이상한 게 지하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지하요. 강도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네.
혹시 배관이 터진 건 아닐까 싶어서요. 같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 혼자는 무서워서. 강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의심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 가보죠.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을 지나 지하로 가는 계단 앞에 섰어요. 강도연은 계단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 불 안 들어와요. 네, 처음부터 안 켜졌어요. 할인은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어요. 강도연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고 할인이 뒤따랐습니다. 지하실 문 앞에 섰습니다. 강도연은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강도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구석에 장서윤과 윤태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 강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할인은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저분들 누구예요? 왜 여기? 강도연은 천천히 할인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더 이상 친절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어. 저는 진짜 몰랐어요. 지금 처음 봤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놀란 것처럼 떨렸습니다. 강도연은 장서윤을 봤어요. 장서윤이 일어섰습니다. 강도연, 서윤 씨. 강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안에서 할인과 장서윤, 윤태석, 그리고 자신, 넷만 남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계획이 꼬였어. 강도연이 할인을 봤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저는 정말. 닥쳐. 강도연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회장이 아니었어요. 날 것 그대로의 강도연이었습니다. 당신을 여기 보낸 게 실수였나 봐. 그냥 조용히 살다가 누명 뒤집어 쓰고 끝날 줄 알았는데. 누명이요? 이 두 사람 말이야. 강도연은 장서윤과 윤태석을 가리켰습니다. 원래 계획은 간단했어. 이 사람들이 발견되면 당신이 감금한 걸로 만드는 거. 건물 계약자도 당신이고 당신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이니까. 완벽했지. 할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강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들을 먼저 찾았어. 그것도 모자라 경찰까지 부른 거야. 저는 경찰. 거짓말 마. 신고 들어온 거 내가 확인했어. 오늘 오전에. 장서윤이 여기 감금돼 있다고.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도연은 비웃었어요. 경찰이 오기 전에 여길 정리하려고 서둘러 온 거야. 그런데 당신까지 여기 있네. 장서윤이 말했습니다. 강도현, 이제 끝이야. 경찰이 올 거야. 올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전에 정리는 끝낼 수 있어. 강도연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할인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님,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너희 셋 다 여기서 끝내면 나는 그냥 발견한 사람이 되는 거야. 불쌍한 유족과 실종된 회장 부부를 찾았더니 이미 늦었더라. 그런 스토리면 되겠네. 미쳤어. 윤태석이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약해 휘청거렸습니다. 강도연은 윤태석 쪽으로 걸어갔어요. 당신부터 정리할까? 어차피 약도 없이 여기 더 있었으면 죽었을 테니까. 강도연. 장서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도연은 장서윤을 밀쳤어요. 장서윤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서윤 씨, 당신도 욕심이 과했어. 회사 절반을 가지고도 만족을 못해. 내가 뭘 하든 간섭하고 계약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강도연은 칼을 들고
윤태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리는 소리쳤어요. 하지 마세요. 당신도 조용히 해. 김도윤 그 새끼도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괜히 정의감 넘쳐서 나를 쫓아다녔어. 그래서 정리한 거야. 차 사고로. 깔끔하게.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도윤이 그 자식 끝까지 증거 찾으려고 발버둥 쳤어. 회사 서버 뒤지고 경찰서 찾아가고. 그래서 내가 직접 처리했지. 브레이크 고장으로 위장해서. 휴대폰이랑 블랙박스는 당연히 없애고. 하리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되고 있었어요. 모든 말이. 강도연이 윤태석 앞에 섰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여러 명의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왔습니다. 강도연은 칼을 떨어뜨렸어요. 경찰관이 재빨리 강도연을 제압했습니다. 당신 체포합니다. 살인 교사 및 감금 혐의로. 아니야. 나는 그냥. 변명은 서에서 하시죠. 경찰관이 강도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장서윤과 윤태석을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장서윤이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할인을 봤어요.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네. 진술 받아야 합니다. 혹시 증거 있으세요? 할인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강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로를 봤어요. 김도윤 그 새끼도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차 사고로. 깔끔하게. 브레이크 고장으로 위장해서. 휴대폰이랑 블랙박스는 당연히 없애고.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조작이야. 조작 여부는 감식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연행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강도연을 끌고 나갔습니다. 강도연은 끝까지 변명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하리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장서윤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윤태석도 할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윤 씨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할인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 달 넘게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들, 이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구급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시죠. 세 사람은 일어나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하리는 뒤를 돌아봤어요. 어두운 지하실. 모든 게 시작되고 끝난 곳.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장서윤과 윤태석은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하리는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경찰차를 봤습니다. 강도연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회장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리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4시.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전까지 2시간이 남았어요. 진술은 내일 해도 된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하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모텔을 떠났어요. 백미러로 건물이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어요. 하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남편의 원수는 잡혔고 진실은 밝혀졌어요.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리고 하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끝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무너진 삶 위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에는 예상치 못한 가족이 함께할 거라는 것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강도연의 녹음 파일은 결정적 증거였어요. 감식 결과 조작 흔적은 없었고 음성도 강도연 본인이 맞았습니다. 검찰은 즉시 강도연을 구속 기소했어요. 하지만 수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의 통화 기록과 계좌 추적 과정에서 새로운 이름들이 나왔어요. 문옥자, 한미라, 할인의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검찰이 할인을 불렀습니다. 조사실에서 할인은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봤어요. 강도현과 문옥자는 사건 전부터 수십 차례 통화했습니다. 한미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강도연이 두 분께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옥자 씨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됐고 한미라 씨 계좌로는 3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계약서도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그걸 받아들었어요.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회사 지분 일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옥자 씨에게 3%, 한미라 씨에게 2%.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5억, 3억, 그리고 회사 지분. 그 돈을 받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할인을 함정으로 밀어 넣었던 거였어요. 언제요? 첫 입금은 서할인 씨가 모텔로 이주하기 2주일 전입니다. 나머지는 2주 당일 입금됐고요. 할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2주일 전, 그때는 소송이 막 시작될 때였어요. 그리고 2주 당일, 할인이 집을 떠나던 바로 그날. 그럼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강도현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할인 씨를 특정 장소로 유도하고 이후 누명을 씌우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남편이 죽고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은 거액을 받고 할인을 팔았던 거였어요. 두 분도 조만간 소환될 예정입니다. 며칠 뒤 문옥자와 한미라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강도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지분 양도 계약서, 모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뒤 시작됐습니다. 강도현은 횡령, 배임, 감금,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문옥자와 한미라는 감금 방조 및 사기 공모 혐의였습니다. 할인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강도현을 봤어요. 그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수감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회장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강도현이 지하실에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신이 장서윤 회장과 윤태석 이사를 감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김도윤을 차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고 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도현의 변호인이 일어섰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다시 앉았어요.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문옥자와 한미라의 재판도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를 봤지만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한미라는 울었고 문옥자는 끝까지 표정을 굳혔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액의 금전과 회사 지분을 약속받고 강도현의 범행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 공모로 봐야 합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습니다. 할인은 방청석에 앉아 두 사람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할인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한 번 할인을 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강도연은 징역 25년, 문옥자는 징역 7년, 한미라는 징역 5년. 세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리는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장서윤과 윤태석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 달 넘게 회복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많이 좋아졌고 장서윤도 건강을 되찾았어요. 하린 씨. 장서윤이 하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린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으며 앉았어요. 판결 나왔어요. 들었어요. 25년.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들어갔어요. 장서윤은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죠? 괜찮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윤태석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하린 씨,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장서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자식이 없어요.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그래서 일에만 매달렸죠. 하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하린 씨, 우리 딸이 돼주실 수 있을까요? 하린은 숨이 멎었습니다. 딸, 입양이요. 네. 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당신과 아이들도요. 하린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까지 하신 건가요? 윤태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그 어둠 속에서 한 달 넘게 있었어요. 매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도윤 씨가 우릴 찾으려고 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그 때문에. 윤태석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장서윤이 이어받았어요. 도윤 씨는 우릴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목숨을 걸었죠. 아이들이 있는데도 우릴 외면하지 않았어요. 장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린 그 빚을 평생 갚아도 부족해요. 도윤 씨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래서 이건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에요. 윤태석이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건 도윤 씨와 당신 덕분이니까. 이젠 우리가 당신을 지킬게요. 제발 받아주세요.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서윤이 하린을 안아줬어요. 울어도 돼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석 달 뒤 입양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서아리는 법적으로 장서윤과 윤태석의 딸이 됐어요. 아이들도 손주가 됐습니다. 새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마당이 있었고 아이들 방도 따로 있었어요. 하린의 방도 넓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나무가 보였어요. 엄마, 여기 우리 집이에요. 딸이 물었습니다. 하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집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살아요. 응. 아들이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안 쫓겨나요. 하린은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안 쫓겨나. 이제 우리 집이야. 엄마가 지킬 거야. 거실에서 장서윤과 윤태석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 학교는 내일 전학 수속하면 돼요. 네, 아버님. 아버님이라니. 어색하네. 저도 어색해요. 네 사람은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하린은 아이들을 재우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어요. 하린은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얼굴, 목소리, 웃음, 모든 게 선명했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사람들이 이제 우릴 지켜줘요. 우린 살아남았어요. 당신 덕분에.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그리움과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새 학교에 가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설레었고 하린도 웃었습니다. 현관에서 장서윤이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줬어요. 윤태석은 아이들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녀올게요.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새 어른이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리는 마당에 나가 나무를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고 있었어요. 무너졌던 모든 것 위에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집을 잃었지만 다시 집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편이 지키려던 것들은 하린이 지켜냈어요. 하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린은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삶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것을. 하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도. 이제 하리는 그 이름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끝까지.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이야기라기보다 끝까지 사람을 놓지 않았던 선택이 어떤 삶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실은 늘 큰 목소리로 등장하지 않지만 외면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결국 길을 찾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가진 것을 모두 잃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지키려 했던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마음은 다른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끝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용하지만 분명한 희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야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녁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